일본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어떤 관계들이 이제 전환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서청이라든지 경찰이 이제 조금 그 경제적 관계들이 이제 하면서 우리가 지금 경제도 어려웠고 그 당시 뭐 콜레라도 이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분노가 이제 폭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충돌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가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세계적인 어떤 정세라든지 그 단독 정부 수립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 비극으로 치닫게 되고 우리가 이제 57년까지 거의 뭐 10년간 또 무장항쟁을 했던 분들은 10년 넘게 무장항쟁을 벌이고 또 우리 수많은 양민들은 목숨을 낳는 그런 비극도 있었고 이러한 과정이 또 30여 년간 있었으면서 30여 년간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 도민들은 이제 숨지게 지내왔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했던 거는 제주도를 어떤 관광지화, 관광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주도를 이제 어떤 농업사회에서 또 다른 사회로 이제 변화해보고자 이렇게 해왔는데, 뭐 70년대, 80년대 이제 자유무역, 뭐 무역 항이라든지 이러한 과정들을 해오고 또 90년대 이제 제주도 개발특별법 이 과정을 겪으면서 참 제주민들이 걱정이 많았죠. 이게 우리 어떤 그 개발은 과연 과실은 누가 따먹느냐, 우리 주민들은 과연 뭐냐, 이러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 양용찬 열사의 목소리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주도 개발특별법이라고 명칭은 했지만 상당히 그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당시에는 뭐 절대보전지역이라든지 상대보전지역 개념도 등장하면서 그리고 농업이라든지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자리를 그 제주 사회의 나름대로 해나갈 길들을 합의가 되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이게 김영삼 정부 이후에 다시 김대중 이렇게 하면서 당시 세계적인 주류인 신자유주의 물결이 이게 들이닥치면서 결국 국제화, WTO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이제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으로 2000년대 내로서 이제 진행을 해왔고, 이 국제자유도시와 더 이걸 촉진하는 제도가 이제 시군을 폐지하면서 도지사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그다음에 뭐 환경부, 노동부, 중소기업 벤처부, 그러니까 뭐 도로 관련 이런 모든 권한들을 다 도지사에게 이제 다 힘을 실어주면서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발이 가장 전면에 내세워지는 특별자치 체제와 국제도시가 아마 2006년부터 본격화되고 이제 15년이 흘렀다고 봅니다. 15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참 이제 주민들은 어떤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이제 제주도도 세계화되고 그리고 과거에 200여 년간 봉쇄도 당해왔던 경험도 있는 고립된 섬이기도 했었는데 국제 도시로서 희망도 가져볼까 했지만은 실제 우리 주민들이 삶을 보니까 뭐 임금 문제라든지 또 안전 문제라든지 또 우리 주택 문제라든지 뭐 상하수도 뭐 이런 데에서 계속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죠. 특히 이제 2018년 그 도도동에 이제 도도하수처럼 이제 똥물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되면서 과연 제주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러한 인식들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2018년, 19년 이렇게 지나왔고 또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과연 우리 제주도가
뭐 공항 문제 참 공항 문제가 빠졌네. 공항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네요. 뭐 공항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한동안 제주도의 땅 투기 뭐 부동산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근데 이렇게 해서 가는 게 과연 맞냐라는 이제 우리 주민들 사회에서도 많은 어떻게 보면 생각을 패션 마크를 좀 하게 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제 제주도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특위가 구성이 됐고 구성을 해서 저희들도 제주도 이 어떤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 20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그 20여 개 사업장에 그 수많은 그 몇십조의 자본이 투입되고 이렇게 했지만 과연 그 결과가 어떤가? 그 당사자들도 수익을 내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사업장이 다 이제 적자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자, 제 꿈을 가져서 여기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일자리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관광업의 그 특성상 뭐 저임금, 그다음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못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그 대규모 개발 사업장을 평가를 해보면과 결국 이게 우리가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길을 걸어왔던 게 아니냐. 물론 외형적으로는 좋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그 결론이 다다르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제주도 이제 국제특별법이죠. 제주특별법에 1조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그 1조 목적을 개정하는데 처음 제기되고서 그 개정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1조가 개정이 됐지만은 저희 특위에서 그래서 이제 2조 국제자유시 정의를 바꿔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고 이게 또 도와의 어떤 타협이 또 있어야만 이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정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 지속 가능한 이제 제주라는 개념으로 이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제주 그 이전에 이런 식이었죠. 그 사람, 자본,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 어떤 투자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다라는 것만 이렇게 존재했었는데 타협을 해서 그 지속가능 개발 이거를 지금 도와고 이제 타협이 돼서 올렸고 지금 7월달에 아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수용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아마 이거 개정이 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와 2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특별법 이제 제도 개선 전면적인 어떤 제도 개선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도의에서 지금 100여 가지 안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 이제 여러 도민들께 의견 수렴을 지금 받고 있고 그 중에 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지적들이 제기돼서 저희 뭐 민주당에서 한 5가지 사안 정도는 좀 이제 좀 추진하지 않은 걸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도민 의견을 계속해서 물어서 아마 8단계 제도 개선안으로 이렇게 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아마 도민들께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주시고 우리 제주가치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면서 8단계 제도 개선에서 1조, 2조에 따른 이제 특별법 전면적인 개선들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좀 저희한테 좀 저한테 주문을 했는데 사실 뭐 제가 뭐 이게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저는 이게 좀 전문가라기보다는 좀 이제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의회의 역할에 정치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식
상식가들이 하는 것이어서 저는 상식적으로 좀 바라봅니다. 우리가 제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걸어왔던 것들과 그다음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많은데 저는 우리 제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치가 95년도부터 제주도에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가 돼 있고 그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되고 있는데 이게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면서 시군이었던 우리 자치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박탈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 제주 미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칙 하에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철학이 우선은 지방자치 철학이 자기 도민이 자기 결정권을 할 수 있는 또는 도 차원이든 또는 행정시 차원이든 읍면동 차원이든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제2공항 관련해서도 찬성 이게 나올런지 반대 이게 나올런지는 몰랐지만 어떤 식이든 도민이 결정한 거에 따르자. 그래서 저희가 제2공항 관련 특기를 해나가면서도 도민이 결정한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 또한 정부도 마찬가지로 도민의 결정에 반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참 소수의 의견은 존중을 해야겠죠. 그런 의견들도 반영을 일부 좀 하면서 하지만은 큰 원칙은 도민의 의견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 소수에서 원하는 어떤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공항 이용의 불편함 또한 수용량의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증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수렴해서 반영을 해나가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라든지 이런 차원에 보면은 그런 원칙으로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듯이 아무튼 우리가 제주도의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 부활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당장 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 동력도 지금 불투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행정시장을 이제 도지사와 런닝메이트를 하면서 도지사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이제 주민들이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도지사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도지사와 예고된 행정시장을 같이 종합적으로 바라와서 도지사를 선택하면은 그게 결국 행정시장에 대한 선택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선은 4년 정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게 되면은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우선 단계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지금 10여 년 동안 떠들어왔지만 이게 실제로 현재의 어떤 기득권과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아마 행정시장 예고제를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시장적선제를 반대하는 논리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비대한 제주시 50만의 제주시장과 도지사와의 어떤 정치적 또는 어떤 정책적 갈등들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위하기 때문에 제주시장이 사실 정치력이 도지사와 맞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시의 행정구역을 우선 분리를 하는 이런 차원으로 하면서 정부를 좀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최근에 행안부의 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라고 와서 같이 토론도 해봤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그거를 권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이게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단지 이제 우리 제주도민들의 이제 제주 시민들의 생각인데 우리 또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 아니냐, 청사 비용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론화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은
그 조례로서 행정구역은 해결할 수가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예고제는 그 특별법의 한 조문을 지금 예고할 수 있는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만들면 우선은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도지사 런닝마트가 된 행정시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행정시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4년제 행정시장이 되고, 도지사의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시에 대한 통제 권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정시와 시민사회가 힘을 좀 합치고 그러다면은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주민투표를 깰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분의 1 정도 과연 깰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힘을 합치면 3분의 1 정도를, 가장 큰 문제가 그런데 주민투표를 하기가 지금 힘들다는 거죠. 깨기가 힘들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힘을 합치면 아마 주민투표를 깰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좀 갖추고, 그렇다면 아마 기초부활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를 요구해서 기초부활이 아마 2026년 정도에는 실시될 수 있도록 해봤으면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제주도가 사실 이제 공무원 중심, 관료 중심의 사회이고, 관료 영향력이 가장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모든 정책이 사실은 이게 효과가 큰 정책을 벌이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생산액을 내고 일은 해야 되겠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사실 쉬운 일, 하기 쉬운 일부터 정책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파편적이고, 그러다 보니 본질적이고 효과가 큰 개선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지 않냐. 또 우리 시민사회 집단이나 우리 도민사회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어떤 주민들이 참여가 지금 아직은 좀 미약한 체제이기 때문에 뭐 기초도 없고 기초의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의 어떤 의사나 또는 그 합리적인 어떤 의견들이 반영되기보다는 이제 소수에서 도지사라든지 고위공무원과 또는 의회의 일부에 의해서 주요한 정책 결정들이 이루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개선이 참 어려운데, 저는 우리가 좀 합리적이고 타당한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발굴해내고 또 효과 있는 정책, 이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선 그 우선순위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은 일하기 쉬운 공무원들은 자기 일이 편한 차원에서 정책 그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입안이 되다 보니까 그게 올라오는 게, 모든 게 올라오는 게 사실은 그 자잘하고 일하기 쉬운 그런 측면이 되는데, 사실 주민들이 가장 그 피해가 크고 또는 그 우리 시생활에 고통이 많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이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실 간단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마 주민들이 가장 그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 첫 번째는 일자리지만, 이제 일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단위 정책으로 본다면 이제 주거 문제가 가장 크고, 주거 문제가 우리가 보통 제주도민들이 2,700만 원 정도의 평균 소득을 지니고 있는데, 이제 뭐 주택이 있는 분들은 아주 뭐 예외지만 주택이 없는 분들이 지금 50%가 넘는데, 이분들이 비용이 1년에 뭐 제주시를 중심으로 보면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거 비용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거 비용에 대한 문제나 접근을 해나가는 우리 시민사회 목소리가 상당히 적다. 가장 큰 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데, 최근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거 문제에 대해서 기본주택이라는 이런 문제를 보고 있죠. 그리고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들이 아마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주거 부동산 문제이고, 사실 우리 제주 지역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이제 주거 부분인데, 이 주거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이 지금 뭐 한 200억 이내 이 정도의 아주 미미한 상황인데, 그것도 사실은 그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유지 운영 관리 뭐 이 정도에 이제 들어가죠. 이거에 비해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지금 1년에 뭐 2천억 이상, 5년에 1조 단위 이상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상 정도 돼서 사실 살만한 사람들에 대한 정책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들이 좀 뭐 문제지기가 거의 없죠. 그다음 두 번째는 도로 관련 예산들이 지금 또 이게 또 1년에 거의 뭐 2천억, 3천억, 그래도 5년 단위, 4년 단위로 보면 거의 조 단위로 지금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통원자라든지 이런 문제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이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이 과연 재원배분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도리어 1순위의 분배가 돼야 될 게 이제 주거 부분이고, 두 번째가 그 이동 부분이 아닌가, 교통.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우리가 차를 한 대 마련해서 뭐 10년 정도 탄다면 뭐 3천만 원짜리 한 대를 사고 10년간 사면 감가상각비용이 한 1년에 한 300만 원 들고, 그 다음에 보험료 내야 되죠. 기름값 내야 되죠. 어디 수리해야 되죠. 이러다 보면 1년에 보통 한 5, 6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게 지금 뭐 이동과 관련된 비용이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승용차 분담률이 70%가 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차가 없으면은 경제생활이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은 없어도 또 차는 있어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계속 확장한다고 그러지만 도심 내에서는 도로 확장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확장한다고 예산을 해놓으니까 외곽이 자꾸 도로를 뚫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서울보다도 도로가 더 도로 보급률이 높습니다. 엉뚱한데 지금 돈이 주민들한테 세금을 얻어서 이 세금이 주민들의 행복과 편리와 이거에 더 투입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부분이 주민들하고 관계없는 이런 데 투여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뭐 시민사회에서 제가 지적하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주거와 교통이 사실은 우리 주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많은 부분, 주거 1,000만 원, 교통 500만 원 하면 우리 소득의 절반을 주거와 교통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500만 원 갖고 뭐 이식주도 다른 것도 해결해야 되고, 언제 아이 결혼을 언제 하면 아이는 언제 나오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결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동수당 이렇게 주는 것도 있지만 과연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우리 제주도는 또 뭐 제주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전지구적인 문제, 전국적인 문제하고 맞물린 게 기후 변화 시대죠.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 시대 하나가 지금 도래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돌아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꼬여 있는데, 사실 과연 지속 가능한 삶이 과연 가능할까? 이제 예를 들면 해수면이 5m 이상 뭐 10년 후, 20년 후에 올라오면은 우리 인천공항이 이제 물이 잠기게 되고 그런다는데, 이게 우리 제주도도 상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연간 2천억 이상의 기후 위기를 이제 대비한다고, 온실가스 감축한다고 해서 2천억 이상을 지금 전기차 보급을 투여한다지만, 전기차의 에너지원이 85%는 화석 연료와 그다음에 원자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에너지원의 85%는 화석과 원자력이고 15%만이 신재생 에너지인데 우리는 전기차를 공급하면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것도 사실은 그 한순간 눈안적인 그러한 정책인데 그렇다면 그래도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보다는 전기차 예산의 10분의 1 정도만 우리가 뭐 전기 자전거라든지 어떤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하려 나가는데 투입을 하게 되면은 효과도 크고 그다음 온실가스 감축도 크고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동 부분의 한 부분으로서 대중교통의 어떤 개선, 개편과 그다음에 자전거 정책의 활성화 이런 데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우리가 제주가 관광이 개발되면서 지금 우리가 도시 사회로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도시 사회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재폐되고 도시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데 우리가 도시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라든지 지금 유럽의 대도시들은 대부분 도시화가 이미 100여 년 전에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고비용 도시를 저비용 효율이 높은 도시. 고비용 지금 우리 제주 같은 경우 저는 상당히 그 고비용이자 효율이 떨어지는 도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저비용으로 이루어지고 효율이 높게 이루어지려면은 일단 이동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이게 맞물리면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도시가 조금 압축된 도시,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제주가 관광 개발을 하면서 도시 확산, 난개발, 중산간 난개발 이렇게 자꾸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상당한 그 비용 부담으로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도시를 유지하는데 힘들 것이다. 이래서 도시를 아주 효율 있는 도시, 그 다음에 도시를 친환경적인 도시, 그러한 도시로 지금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미 이러한 사례는 뭐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80년대, 90년대 또 최근 거의 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가 지금 그다음에 이제 60%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 콜롬비아의 보고타라든지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브라질의 뭐 꾸리지바 이러한 도시들을 결국은 우리가 농업 사회 지금 농업 인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읍면을 중심으로 한 농업 사회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도시와 관광 이런 거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외의 사람들은 결국 일자리나 주거 이동 이런 거로 해서 결국 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도시가 결국 이 차후의 우리 제주 미래를 얼마나 경쟁력 있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냐를 가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인데 도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 도시에도 뭐 여러 급이 있죠. 제주시 뭐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제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이유가 전국의 지방 중소도시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특색이 없고 그러다 보니 결국 수도권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중소도시가 지금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제주의 특색이 없다면 한동안 투기붐에서 인입이 됐지만 결국은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아마 지금 20대 저도 뭐 아들 자제가 둘이 있습니다. 둘 다 결국 제주를 따라하거든요. 아마 이제 1, 20년 후에는 이게 더욱더 가속화돼서 제주의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 그러다 보면은 제주의 중심인 제주시가 잘 세야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 내에서도 읍면 특히 읍지역들이 좀 역할들을 좀 잘 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읍면 단위에서의 어떤 그 중심 도시인 또 읍의 역할들이 좀 자리매김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가 지금 도시화의 그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그냥 그 대표적인 것인데 지금 교통 혼잡, 주거, 그 다음에 원도심 공동화, 그 다음에 지금 외연으로 확산, 지금 대부분이 이제 아라동하고 삼양으로 지금 블랙홀처럼 지금 빨려 들어가면서 원도심은 죽어나가고 뭐 그 도시 인프라는 다 지금 무용지물화되면서 이제 삼양, 뭐 아라동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인프라를 또 건설해야 되고 지금 뭐 오등봉원 문제도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도시 구역도 아닌 곳에 이제 도시를 이제 하나 만들다 보니 5천 명의 도시를 이제 만들다 보니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남초등학교는 학교를 이제 폐교를 해야 되는 초등학교, 일초등학교가 폐교를 해요. 과양초등학교는 아마 이제 뭐 머지않은 이제 폐교 논의가 나올 때죠. 이제 10년 후에는. 여기는 폐교를 해나가면 도시는 죽어나가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니까 이게 결국은 비용은 점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원도심의 죽어가는 세포는 좀 떼어내면서 다시 재생해 나가는 그 도시의 재생 부분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은 그 죽은 이유가 아마 주거 문제하고 교통 문제 때문에 원도심이 결국은 떠나는 거죠. 주택이 노후화, 30년 지나면 저는 노후화되고 그 다음에 접근이 과거에는 거기는 버스라든지 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도시였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자동차, 승용차 도시로 되다 보니까 이게 도시가 맞물리질 않거든요. 도시가 맞물리질 않아서 결국 그 도시가 죽는데 그렇다면 대중교통 과거에 버스 중심에 하던 시대를 우리가 계속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대중교통, 버스교통으로 우리가 돌아가라고 하면 중밀에 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어떤 그 대중교통 수단, 예를 들면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어떤 대중교통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야만이 원도심이 그 대중교통, 과거에 대중교통 도시였기 때문에 그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램이 들어서면 트램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0m 정도나 1km에서 구역을 설정해서 트램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기본주택이 지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주택을 해나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차용해서 트램의 역세권으로 도시를 재생해 나가는. 그래서 한 15분 내에는 다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듭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번 국제도시 그 3차 국제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핵심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집행부들하고 의회하고 또 국제도시 시행계획을 세우는 JDC하고 이게 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의 그 속셈이 좀 많이 좀 다르죠.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이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회 쪽에서 요구와 이제 과거의 국제 도시를 계속해서 어떤 식이든 그냥 끌고 가보고자 하는 그 양자 간에 지금 치열한 어떤 물밑 지금 뭐 논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국제 도시 종합 계획에도 작년에 뭐 도민 참여단들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모든 거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사실 이게 그 채택되는 뭐 10대 핵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거에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거에도 우리 어떤 시민사회가 좀 관심을 가져서 그 사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풀어나간다면 좀 더 설득력과 타당성을 갖고 국민사회 또 우리 관료사회라는 게 원래 또 타당성이 있으면 채택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해서 우리가 좀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제시하고 공론화 해나가고 그렇다면 좀 우리 제주 사회가 좀 더 자치가 좀 꽃을 피우고 주민이 좀 더 행복한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30분 하기로 했는데 이 말하다 보니 친구들이 더 되네요. 더 해도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제가 그냥 두서없이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어떤 정책과 철학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작년에 2020년도 도에서 전기차 지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일단 그 돈은 있는데 이제 공급이 그 작년에 26,000대를 이제 보급하려고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되는 게 그 당시 삭감할 때 한 2,000대, 3,000대밖에 안 되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은 이게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되면은 26,000대가 보급이 될 거냐. 보급이 되지도 않을 돈 나중에 2월 되고 뭐 돈이 묶이자니까 그거를 해서 우리가 다른 데 쓰자. 그렇게 삭감을 한 거죠. 너무 많이 삭감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원 비중이 제일 적더라고요. 아마 왜냐하면 이게 차고지증면제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수요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소비가 되게 위축되는 상황인데 그런 걸 고려하면은 지자체 삭감을 좀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아니 돈이 남아도는데 그 돈을 왜 묵힙니까? 산데 쓰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 측정할 때 너무 삭감을 많이 해버리니까 보호자들하고 지원이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지금 원래도 지금 삭감을 해서 이제 명시월 된 게 850억인가 2월이 돼 있습니다. 850억이 남아요. 우리 강빈 회사님 감사위원 보지만 왜 돈을 국가의 돈을 국민의 돈을 그냥 아무것도 못 쓰면 묵힙니까? 근데 지원 385억인가? 지원이 그렇게 낮지 지자체 중에서 보조금 국가 보조금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 원래 2022년도에 원래 종결하기로 돼 있어요. 원래 그런 일몰이에요. 발전돼도 뛰어들면은 전기차 예산 삭감하고 중기차 의료선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리고 지금 돈이 사전에 신기 개인적인 대화. 근데 그게 이제 그제 이제 도에서도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게 공정한 거냐? 5천만 원짜리 고급차를 사는데 국민의 그 피땀 흘린 세금을 거기도 투입하는 게 과연 맞냐? 그리고 이게 과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게 해서 만든 건데 이게 온실가스 그 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냐? 그 에너지의 85%는 화석연료입니다. 석탄 떼고 기름 떼서 만든 전기로 지금 전기차를 굴리는 거예요. 지난 간담회나 토론회에서 보면 홍의원이 얘기하는 게 전체적인 기후위기하고 재생에너지를 가는 그런 산업전환에 분양이 돼서 약간 동일한 것 같은데 그런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화석연료를 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긴 한데 그거를 줄여나가는 방향에서 전기차라든지 아니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것들이 그 정책들이 나가는 건데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당연한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 기술과 기술 수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빠른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대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기술이 지금 확보가 돼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돼 있으면 관계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기술이 확보가 되거나 그거를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으면 해도 되죠.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 해갖고 지금 출력 제한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방향을 모든 것들이 그냥 같이 가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인프라들이 같이 가야 되고 정의로운 전환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못하는 전체적인 그림이 없다는 걸 좀 비난을 아니 지금 빠른 거예요. 빠른 거예요. 빠른 건데 전체적으로 사람이 늦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마 그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솔직히 보면 이게 시민 사회에서가 크게 이게 지적을 하고 반대를 해야 될 부분인데 도리어 환경단체에서도 이런 거를 지금 제대로 지적을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아니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분명히 자,
아니, 시간하는 건 맞는데 아니 태양광 자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이게 네. 지금 우리 태양광을 해서 에너지화를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지구의 에너지 현재 쓰고 있는 게 5배 이상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 태양광은 일출을 하고 일몰 때까지밖에 이걸 못 하잖아요. 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거 맞는데요. 아니 기술이 지금 결과가 지금 ESS가 안 되고 전기자동차가 지금 팔리지 않고 그 결과를 바라보고 이 정책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아니 드라이브 가는 데는 드라이브 하되 그 기존 인프라라는 여러 가지 같이 가야 된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비판해야 되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전체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아니 이게 그럼 자, 우리가 2050년도까지는 뭐전 세계 꼴등으로 가야 돼. 대한민국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자 이게 자 우리가 화석 연료와 에너지 원자력을 써서 예를 들면 이게 전력은 하루 종일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태양광은 낮에밖에 공급이 안 되고 풍력은 바람 불 때밖에 공급이 안 되고 바람이 너무 세도 안 되고 바람이 적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기저전력이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을 에너지를 태양광이든 풍력을 해서 이거를 하루 종일 공급이 되게끔 이 시스템이 되는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밖에 이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유럽과 같이 바람이 하루 종일 부는 나라, 또는 계절별로 쭉 부는 나라는 이제 한 20%, 30%까지 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솔직히 하면 저 뱁새가 황새 쫓다가 지금 가랭이 찢어지는 꼴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기술이 발전이 될 때까지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기술은 안 되는데 태양광 해갖고 지금 우리 주민들 투자해갖고 지금 얼마나 손해봅니다. 250원 S&P 250원 한다고 해서 다 속아서 지금 투자해갖고 지금 8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도치도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저는 그러니까 심각하다 보는 게 그러면 우리가 ESS 발전하고 다 인프라 구축할 때까지 언제가 예상돼요? 2050년? 아니 그러니까 그만하고 그래서 소규모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쓸면은 단위로 해결이 돼요. 자 지금 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한전 구조를 깨야 되잖아요. 한전 구조를 지금은 한전에다 전기 팔아서 한전에서 세게 쓰잖아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고 전체 전력망이 연결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력을 대규모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체제로 제도가 바꿔야 돼요. 그럼 한전 구조를 깰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걸 해야 돼요. 5년이 걸리든 그것부터 5년 목표로 해서 그것부터 깨놓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저장 장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 소규모 저장 장치 예를 들면 우리 저 가정에는 지별판에서 조그맣게 하면 충전기 저 전기차 배터리 정도라도 해갖고 자기가 부담해서 소규모로 저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자 몇천 평 농지에다가 태양광 하나서 그거 저장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다 불나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가면 안 되고 소규모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자 근데 지금 정책이 너무 드라이브가 세다 해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인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재생에너지 정책의 그림이 좀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프라 구축을 나서야 되고 소규모 어떤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가야 된다. 집집마든지 마을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나간다고 이걸 쳐버리면 우리가 2050년, 2060년에도 뭐 유럽에 10분에도 아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2050년, 2100년에도 안 돼요. 아까 같은 것으로 가고 기술 개발을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5년, 10년 후에로 진행을 해야지 지금 식으로 해서 뭐 된다 해갖고 쭉 가다가는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의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즘 그 지난 주간에 비해서 요즘 이제 현재 도의에 이제 계시니까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있겠다 생각하고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디 도민이 자기결정권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를 그 자기결정권 회복이 가장 핵심을 기초의 부활로 봤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자체도 이제 쉬운 과정은 아닐 수 있지만 근데 그걸로 다 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비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도민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게 진짜 원인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좀더 그러니까 기초 부활만이 아닌 예를 들면 뭐 소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좀 제가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예. 하나는 예, 그렇고 예. 다음 두 번째로는 어린 주거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얘기했고 이게 이제 어쨌든 가장 그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이해 관련이 근데 이거는 아까 제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방안들을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그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 맞물려서 아까 이제 전기차 문제하고 이제 맞물리는데 저도 이제 폐업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이제 봤어요. 트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트램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주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가능하냐 그 제주의 지형과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좀 제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네, 요 마음을 생각을 예, 이것도 하나씩 우선 저 도민 그 우리 결정권과 관련해서 요것도 이게 이제 그 개념을 봐야 되는데 이제 도 단위의 우리가 이제 도정과 관련된 결정권이 있겠고 이게 공간이 이제 다 다르죠. 예를 들면 이제 행정시 단위의 결정이 있는 것, 또 우리가 뭐 마을 단위의 또 결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행정을 중심으로 봤을 때 행정의 정책적 결정을 이제 주 단위로 보면은 현재 과거에는 이제 도 단위와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기초자치단체와 이제 광역자치단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도 단위의 결정과 시 단위의 결정이 있었는데 시군 단위 결정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뭐 시군 단위 결정은 아예 없고 도 단위 결정은 오로지 모든 게 이제 도 단위 결정만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만은 그리고 주민 참여적인 이제 어떤 의견 수렴적인 결정으로 뭐 공청회라든지 뭐 읍면동의 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뭐 이런 결정 또 마을총회를 통한 결정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마을총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민자치 차원에서 이제 활성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시 단위의 시의회 부활, 기초의회 부활 이건데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 2006년부터 사실 그 이름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기초 부활 얘기가 나왔죠. 근데 15년 동안 왜 안 되는가? 현행 유지, 현행 뭐 도단위로 광역으로 해서 효율화해야 된다는 이론도 지금 만만치 않고 대부분 보면은 기초 부활이냐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현행 유지 이견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50%를 점하는 이러한 구조였고 그런데 이게 15년 지나면서 지금 많이 흘러졌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지금 갈리죠. 뭐 시장 직선제로 해야 되냐, 기초 부활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저는 뭐 어떻게든 그 기초 부활이나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된다는데 문제는 그걸 가져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이 문제인데 이게 하려면은 도의회에 일단 그 주민투표 동의를 얻어야 되고 절차가 뭐 그 다음에 그 이제 주민투표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해야 되죠. 그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실시를 해야 되고 또 3분의 1 이상 지금 현행 법률에 뭐 주민투표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 개정도 한다고 그럽니다만 3분의 1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데 이게 과연
주민투표를 실시를 요구할 수 있겠냐, 시의회 부활, 도의회의원들이 과연 동의하겠냐. 이게 가장 큰 문제. 현실적으로 도의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없애고, 이게 뭐 사실은 언론에 안 나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도의원들이 대부분 이 기초의회 부활에 대해서 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하는 거지만 제가 이거를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투표를 했을 때 33% 투표를 하기가 진짜 상당히 힘들다. 선거 투표를 해도 보궐선거 투표에서 30% 40% 되기가, 이게 양쪽이 찬반이 모여져야만이 그나마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는 알거든요. 반대하는 측은 투표를 참여를 안 하도록 하는, 그게 이제 알기 때문에. 과거에 2006년도에는 참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기초 그때 반대 세력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미스인데, 투표를 거부 운동을 했으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냥 같이 붙어서 반대하자 해갖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전략적 미스가 있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있어서 주민투표에서는 반대하는 세력은 불참하면 됩니다. 불참운동 전개해버리면은 그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해서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의회를 부활하는 거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를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현실화하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결국은 기초의회 부활을 원하는 세력들과 그 다음에 법인격을 원하는 행정시, 거기는 이제 기초부활을 하면 거기는 가장 이해관계가 높은 게 자기 결정권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행정시와 어떤 기초의회 부활을 원하는 세력 간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서 33%를 만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기초의회 부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현재는 저는 현실적인 측면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주거 문제하고 트랩 문제. 주거 문제는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제주 지역사회의 어떤 실태라든지 뭐 현실들, 그다음 대안들 이런 것들이 별로 공론화되어 있지 못해서 저는 뭐 이 부분에 전문적인 능력은 없고, 단지 발상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주택 보급률이 107%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집은 지금 남아돌고 있고, 빈집이 뭐 헌집을 포함해서 36,000 정도가 지금 집은 남아돌고 있는데, 우리가 자기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50%의 지금 절반이 지금 자기주택이 없거든요. 그다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집을 원하는 욕구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 이게 가격이 로또 맞듯이 그냥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제주도 현실은. 그래서 저는 주거 문제를 풀려면은 지금 아파트라든지 주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 수단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공공주택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해나가고, 어렵고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예를 들면 김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막 대규모로 외곽에다가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김영도 뭐 그런 대로 봐줄만 합니다. 뭐 근데 좀 교통동선하고 좀 맞는 중심으로 해서 도심부 또는 일자리가 있는 일과 직장이 주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 분양주택을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분양주택을 하더라도 토지 임대부 형식, 토지는 공공에서 공급하고
그 건물만 지어서 분양하는 토지 임대 형식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실제 아파트 가격, 저도 이제 건설업에 한 7, 8년 있어서 아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 이게 건축 비용 원가가 200에서 2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서 제가 할 때 10여 년, 15년이 지나서 지금 많이 물가가 한 2배 정도 올랐을 걸로 보는데, 지금 아마 아파트 원가, 건축 원가는 제가 생각에 500만 원 내외, 500만 원 내외면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신제주 요번에 그 하나 자리가 2,7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땅값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땅값 해봐야 1, 200만 원 정도면 사실 되는데, 이건 건축비 500만 원에 플러스 땅값 1, 200만 원, 아파트 평당 한번 1, 200만 원 되는, 제가 보기엔 700만 원 이상 되는 건 다 거품이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분양원가 상한제 이렇게 하더라도 뭐 800, 900 이렇게 지난번 하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제대로 원가 공개가 많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아예 땅값은 들쑥날쑥 하는 거니까 뭐 그러다 쓰더라도 이 건축비는 명확하다. 이거 원가 계산만 정확히 계산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500만 원 이상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뭐 비용도 좀 있긴 있어야겠죠. 뭐 그래서 한 10% 정도에서 한 50만 원 정도 덧붙여갖고 유지관리 비용 덧붙여서 제가 보기에는 주거 공동주택 만약 임대가 아니고 분양형을 하더라도 550만 원에서 뭐 600만 원 선 정도면 우리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엄청나죠. 우리 건설 관련 이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 자치단체장이나 뭐 그 공공기관에서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주거 공간은 아무튼 그 직장과 일자리와 가까운 곳에 하는 원칙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트램 뭐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게 건설 비용이 일단 많이 들거든요. 트램의 단점은 건설 비용은 많이 들고 유지 비용은 적다. 버스와 비교를 하면 버스는 초기 도입 비용은 적은데 유지 비용은 많이 든다. 이게 서로의 어떤 특색이 있는데, 제가 제주시 인구 국토교통부의 그 신교통수단 건설 타당성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제주시 40만 인구의 제주시 정도 이런 작은 도시에 트램이 몇 킬로 정도까지 건설하면은 그나마 최선성이 있는가, 이거를 봤을 때 50킬로까지는 가능하다. 70킬로, 60킬로, 70킬로 넘으면은 이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나중에 적자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50킬로 정도의 건설 비용으로 따지면 한 1조 정도까지는 그나마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또 두 번째 조건은 이용률이 시민들의 트램 이용이 한 20% 정도 되는 수준. 이 두 가지만 갖춰지면은 그냥 1조 정도는 가능하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사도를 이제 제주의 경사도가 많아서 트램이 다니기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 시내에서 경사도 가장 센 데가 이제 그 시청 위에 고사동사인데, 거기가 해발 10m가 올라가는데 거리가 70m, 90m 정도 된다는 경사율이 11% 정도 이렇게 되던데, 그 지금 트램이 유럽에서의 경사율 기준이 9% 정도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 기준입니다. 운행은 9 내지 뭐 10%, 11% 정도는 다닐 수는 있거든요. 이게 또 탄력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고산동산은 이제 11%니까 저 트램이 못 다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전문가들은 좀 이렇게 탄력을 붙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다. 근데 딱 그 앞에 멈췄다가 그냥 올라가려면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조금 이렇게 탄력을 붙여서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에서 가장 최악인 곳이 고산동산인데, 고산동산만 극복할 정도면은 트램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거 2010년도에 그 트램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우민노정부의 중기에 검토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안 됐죠. 뭐 이제 논란이 있어서 이제 접었는데 그 당시에 몇 가지 오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트램을 외곽으로 돌렸다. 이제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용으로 돌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용이 아니라 주민들이 평소에 이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타운 뭡니까 예를 들어 동서강로, 뭐 중앙로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에 이제 노선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노선상의 문제하고 당시에는 또 두 번째는 이제 제도적인 문제인데 그 당시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철도법이라든지 이 트램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16년도, 18년도, 19년도에서 이제 철도법이 이제 노면 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이 지금 많이 돼 있고 현재 이제 제도적인 그 장치가 지금 이제 마련되는데 이게 한 6, 7년 걸려버렸죠. 예. 사실 뭐 제도 개선이 어떤 때는 뭐 10년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제도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거여서 그런데 이제 제도 개선은 지금 한 7, 8년이 걸리면서 지금 제도가 이제 완비가 됐기 때문에 트램은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이동 수단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저도 참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이런 감염병이 다시 또 발생하게 되면은 이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저도 이런 것들은 걱정인데 그래도 방역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자동차, 승용차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게 사실 표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가 이 고비용 사회를 저비용이 고효율 사회로 가려면 사실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공무원들이나 우리 이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민원입니다 민원. 뭐 누가 와서 그냥 도청 앞에 와서 한 번 하면 그냥 저 관광국도 없애려고 하다가 딱 하면은 뭐 이게 못하고 뭐 해녀들 와서 딱 하면은 수상 과장 자리 하나 줄이지 못하는 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공의 복리와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런 거에 참 기회주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뚝심 있게 주민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무조건적인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뭐 자전거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중버스를 저상버스화를 하고 노선부터 개편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은 충분히 극복하고 저는 왜 트램이 필요하냐면 이게 도시의 문제하고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버스나 노선은 생겼다 없었다가 할 수 있지만 트램을 한 번 설치하면 최소한 30년 이상 유지가 됩니다. 그럼 도시가 고착화되고 그 노선만큼은 도시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 트램이 깔려져 있는 라인은 그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원도심 뭐 중앙로타리, 뭐 동로타리, 뭐 여상, 저쪽 용담 그 과거 일주도로변에 트램을 놓으면은 원도심 뭐 개발하고 재개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이 글로 갈 수밖에 없고 사람이 모이면은 지금은 고도 제한 때문에 조금 이 건설업자들이 좀 기피를 하죠. 예를 들면 한 40m, 50m 고도가 되면은 원도심 아파트 짓지 말라고 해도 지금 가서 개발하는데 지금 고도가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자연녹지 싼 데 가서 타운하우스 개발하고 공동주택 하는 게 건설업자 시작해서 당연히 돈이 되니까 원도심 안 가죠. 그렇지만 원도심을 개발하는 게 아까 얘기한 뭐 고도를 높여주든지 근데 고도를 높이면 너무 이게 도시가 뭐해서 그런 비판들이 있어서 그런데 고도를 못 높여주더라도 저는 트램만 이제 원도심에 가면은 트램은
자연스럽게 그 원도심은 활성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소규모의 그 개발, 가로변 정비 개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제주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블럭 단위의 어떤 공동주택, 지금은 제주시가 죽는 이유가 이 아까운 급사라기 같은 땅을 택지 개발을 해서 단독주택 지역으로 다 개발을 했거든요. 뭐 서사라든지 일도지구라든지 하다못해 군함동이라든지.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이제 도시가 그 당시 도시 문제를 겪어서 택지 개발을 이제 했는데, 이게 100년째 이제 도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사진에서도 보면은 이제 구글 같은 데 딱 보시면 바르셀로나 도시가 보시면 그렇지만, 거기는 한 블럭이 100m, 100m, 180m 이렇게 해서 하나의 블럭에 이제 공동주택 6층을 해서 이 도시가 100년 이상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도시를 개발했는데, 이게 읍면의 개념으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농업사회 중심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농업사회 전원주택 개념으로 해서 도심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으는 식으로 개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용력에 한계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효율이 떨어지죠. 하나의 토지를 이용해서 효율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건설업자들은 아파트를 지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주택을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고, 그럼 새로운 주택을 원하는 노후주택에 새로운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고, 아파트나 빌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은 공동주택을 기본으로 예를 들면 6층으로 딱 제한을 해서 바르셀로나 이게 100년 전에 했던 방식인데, 우리는 100년 전에 했던 방식보다도 더 이게 후진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미국식이죠. 미국식 방법.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외곽으로 쫙 하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 산업을 하고 자동차 중심 도시로 하는 그런 방식인데, 미국은 결국은 이제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어서 이제 유럽의 어떤 방식으로 이제 미국도 이제 변화하고 있죠. 요즘 뭐 대표적인 도시가 뭐 밴쿠버라든지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뭐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금 유럽의 어떤 도시개발 방식들 지금 사용해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제주도 미국 방식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서, 우리 제주도는 미국같이 땅도 넓지도 않은 데인데 이게 미국 방식의 택지 개발을 해서 지금 문제인데, 재개발을 많이 하더라도 하게 되면은 조금은 제가 보기 6층 단지의 6층 정도의 어떤 고도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재개발, 이런 것들이 원도심의 방법이 아닌가. 지금의 단독주택 방식은 상당히 잘못된 우리가 실수가 아니었나, 제주 도시 개발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0분 하나 주제로 10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 주제로 2시간 정도 답변되시면서 하나만 예. 아까 저 주거 문제하고 요 투기 문제는 잘 썼고, 국민의 지금 자기결정권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여러 수준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포인트는 도당위 결정권을 어떻게 이제 기초단체 부활로까지 이렇게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게 그조차도 쉽지는 않지만 현실된 여러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본적인 개념으로 지금 구상들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거기서 여러 수준 중에서 도단위 결정권과 마을 단위로 가야 돼요. 우리 마을 단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마을 단위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개발 문제랑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의 이제 그냥 내 느낌이랑 감칠에 있는 느낌이고, 최근에 이제 마을 생략이나 이런 문제들 갖고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도단위와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버리는 식의 어떤 그런 구상들이 가능한 건지. 저는 이제 구체적인 감이 없어서 발상 자체를 이건 어떤가 이게 좀 궁금해서. 우리가 주민자치를 강화해야 되죠.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주민자치라든지 문재인정부 차원에서 지금 그걸 어떻게든 강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주도의 특히 읍면 지역 자연부락은 주민자치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강화된 곳이죠. 가장 고도로 발달된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다른 시도는 지금 농업사회가 해체되면서 마을이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나마 제주도는 뭐냐면 감귤이라든지 1차 산업, 겨울 우리 채소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나마 그 농업이 해체가 좀 덜 됐죠. 지금 속도가 늦었죠. 속도가 천천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지금 세대, 지금 현재 농업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70% 이상이죠. 60대 이상이 70% 이상에서 이게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 제주 농업사에도 상당한 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해체 속도 해체가 되면서 다른 식으로 되겠죠. 뭐 2세대로 되든지 아니면 대규모 뭐 이런 어떤 조합이나 법인화가 되든지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해나가겠죠. 예. 아마 그 뭐 델몬트 뭐 서비스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고 뭐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아마 이 농업의 이제 변화 이거를 우리 또 사실 이게 또 이 농업 쪽에서 이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지역적인 문제로 가는데 이게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잘못되면은 아마 이상하게 들어갈 겁니다. 아마 기업 쪽에서 이제 기업농화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주민자치는 지금 마을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너무 편가르식으로 된다고 그럴까요? 이주민과 어떤 이 소통이 안 되거나 따로 되거나 이렇게 해서 또 갈등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현재 그 향약의 어떤 통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 좀 표준한 모범적인 것들을 좀 더 확산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은 잘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마을 단위는 뭔가 지금 이 상태에서 더 강화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근데 10년 후 정도에 이게 아마 해체될 거고 우리 동지역은 이게 마을이 이게 상당히 왜곡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남마을래 이도이동 뭐 도남마을래 같은 경우는 한 2만 명의 구성원을 돼서 하는데 초기 한 번은 못 합니다. 이게 과연 마을인가? 도시에서의 도시형 그 마을, 도시형 어떤 그 주민 자치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규모가 일단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2만 명을 단위로 마을을 해낸다. 이건 꿈 같은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그래서 도시형 마을을 하라는 거는 아까 이분도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있는 데는 좀 쉽죠. 이제 근데 공동주택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이게 규모가 사실은 공동주택 단위로 적정하게 예를 들면 500이든 1000명이든 이런 식의 공동주택 소규 이런 주택으로 사실 이게 돼야 주민자치도 이제 발전을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저희 한일베라체 같은 경우 600세대 1500명 여기도 그럭저럭은 돌아가는데 이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000명 단위의 공동주택 이번에 오동봉에 5천 그게 5,000명 규모죠. 1,500세대 아마 5,000명 정도의 하면은 거기 아마 마을 자체가 그냥 이루어질까 거기도 아마 쪼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도시계획에서 문제인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단지를 하더라도 공동주택을 하더라도 1, 2천 명 정도 규모로 주택단지를 이렇게 구성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500명 정도 규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가 안 된 게 단독주택 위주로 되다 보니까 단독주택에다가 또 옆에는 또 공동주택단지 있어요. 또 빌라촌 또 있고 막 이렇게 짬뽕이 되니까 주민의 어떤 공통성이 사라지고 또 도시에서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옆집에 누구 사는지는 사실 옆집 연도를 하지만 이게 공동체가 형성하기 힘들고 그래서 조금 특재 개발이나 도시 개발을 하더라도
마을 거기 한 마을이 되도록 도시도 한 마을이 되도록 구역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도시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지금까지 도시개발은 어떻게 하냐면 행정에서 개발해서 그냥 땅 해서 팔아먹고 뭐 솔직히 행정이 부동산 그 뭡니까 땅 장사 역할을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월 마련하고 그걸로 뭐 또 개발하고 이런 식이 돼서 사실 그 제대로 된 도시 전문가들이 의해서 진짜 도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 고통은 후세들이 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지금 이걸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도시라는 게 어떻게 생기고 도시가 또 앞으로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또 어떤 식으로 도시는 결국 30년을 주기로 가는 거니까 주택이라는 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또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 조금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주민단체도 열심히 이제 하긴 했는데 큰 그림에서는 도전체적으로 자치권 구할 중심으로 싸우다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안 되는 거고 도의도 능력이 부족하지만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행정구역 개편 이런 행정구역 조정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고 현실 세계에서는 제주도에 43개 읍면동이 있고 172의 리가 있고 550개 자연분할이 있는데 홍명호님 말씀처럼 이미 리 172의 리는 권력으로 치면 이미 민주적 권력인 거예요. 다 뽑잖아. 도지사도 뽑자 못합니다. 심지어 신촌이랑 리스 세금도 내요. 리스한 내면 안 해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스 내야 돼.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완성이 됐는데 거기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사삼대로 치면 이미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주로 읍면 지역은 죄송하지만 사상의 내용적인 민주적인 기준이 사라지면서 일부 똑똑한 이장님이 있는 곳 말고는 사실은 이제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거는 별도로 시민사회나 각 정당들이 논의해서 이제 제가 따졌던 건데 합의해가지고 그 2단위 아주 소규모 마을 단위의 권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동시에 또 저희가 고민해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43개 읍면동 초창기에 행정시가 없어질 걸로 예상해가지고 뭘 던졌냐면 그러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류상으로 있어 보이는 조직이 여기를 읍면동장이 친한 사람 부족하는 게 아니라 뽑아물자 이것도 참 밀었어요. 밀고 가다가 이게 큰 이슈가 안 됐고 그 다음 들어온 게 정의당, 민주당이 읍면동장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선출로 갔는데 사회적으로 큰 힘을 발휘 못한 거죠. 이 부분은 될 건데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막 싸워서 만들어 놓은 거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실상의 법인격을 주는 주민자치회가 7단계 때 제도 개정이 되면은 그나마 지금보다는 나은 수준인데 그게 완벽하지는 않은 그런 시스템인 거고 또 하나 설계해 놓은 거는 홍명호님 전에 안동훈의 이런 양반들이 도의할 때 초창기에 그러면 도시에 봤을 때 골목골마다 개인주택은 내불고 20세대 이상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산으로 준 것도 있었고 다행히 아파트 자체가 또 법제가 됐어요. 이런 것들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시 지역에서도 아파트 자체가 그냥 오름 댕기고 폴차 댕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바꾸려면은 아파트 자체의 민주적 모델을 하는 것도 누군가는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뭐 특정 단체 몫은 아니고 다들 모여가지고 이 제도 전체에 주민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한 번씩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 최근에 여민회가 고정받아서 좀 하고 있는 것 중에 잘한 게 마을이나 뜯어봤더니 거기에 일부 마을은 이제 여성하고 협의해가지고 상향을 뜯어붙여서 마을의 권력 구조를 바꾸자 이렇게 가는 거 반응이 그래가지고 이 정도가 전체 현재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큰 틀을 못 바꾸니는 이제 저희 시민단체니까 항상 선거자한테 배운 것이 거시적인 사회를 바꾸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거에 계속 15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의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쉽게 말하면은 관심을 덜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도 문제도 있고 정작 거시적으로 쌓았던 걸 정작 정민구 백인철 강호시 힘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 도의회도 안 되는 거야. 권력이 밀려가지고 딱 그 판이 저 말로.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상당히 주민들 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거든요. 모든 게 뭐 우리 지금 우리 제주도의 이거는 좀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돼버렸는데 도지사한테 모든 권한이 가서 근데 이거는 좀 분산을 좀 하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게 중요한 거기서 사실 그 복지와 관련된 복지 그다음 뭐 우리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이게 다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게 다 도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행정처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기초에서 뭐 주거 문제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주거와 교통 뭐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 행정시 또는 기초의 규모가 상당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그 220여 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70여 개 기초단체가 지금 10년 이내에 이게 사라질 위기에 있거든요.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 농업사회가 이제 도시사회로 변화나가면서 그다음 농업의 해체.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과연 어떨 것인가? 제주도 사실 이제 읍면이 지금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 환경이나 진짜 추자도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더 이상 브레이크 걸리지 못할 정도로 이제 급속하게 이제 인구가 이제 절반 이상 2,000명까지 이제 떨어져 버렸고 환경 그다음 이제 제주시에서 먼 거리 저쪽 성산, 표선, 구자, 뭐 한림 요즘 안덕은 뭐 영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기지만 실제로 그 외래인 말고 내부적인 인원은 지금 거의 이제 아마 10년, 15년 후에 가장 아마 뭡니까 없어질 그런 상황으로 돼. 결국은 10년 우리가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면은 결국은 그분들을 또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생산하지만 이거를 결국은 어디서 누가 할 거냐? 농촌 단위에서 농촌에서 그렇게 될 것인가? 결국은 이게 도시가 그래서 읍이 중요하다. 읍 단위와 제주시가 굳건하게 잘 서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거점별로 한림읍, 조천읍, 구자읍 뭐 이런 읍면 단위 거점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서 역할 분담을 좀 돼야 되지. 이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진짜 우리 제주도 이게 서로 부양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지 않으면은 단단할 겁니다. 아마 저도 우리 이거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또 특히 이제 외지인들이 이제 노인층들이 많이 오다 보면은 이것도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우리 부담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구역을 이런 거를 좀 내다봐서 10년, 20년을 내다봐서 읍면동단위의 기초자치 뭐 이 얘기도 주장도 있지만은 이게 규모가 일정 정도 있어야 돼요. 한 20만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만 이게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돌아가고 자체 이게 유지가 되지. 이게 10년, 20년 후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사기시군으로 한때 그 뭐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이렇게 해서 사기시군으로 하면은 동제주시, 서제주시 과연 유지가 되겠냐? 이게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는 거죠. 그게 월급도 못 줄 상황일 건데. 그래서 결국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어떤 도농통합형 도시, 도농통합형으로 가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떤 농업에서 도시사회로 변화하는 거, 그 부담, 그다음에 노인 부양,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그냥 도시는 도시끼리 가고 농촌은 농촌끼리 가자. 지금은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좀 미래를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 무책임한 얘기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주시만 불러나누고 더 이상 그 행정구역 자기 쪽에서는 기초가 자기 쪽에서는 우리가 좀 유지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시는 도시 문제가 해결을 못해요. 뭐 하나. 농촌은 농촌대로 농촌지역은 농촌대로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이제 상생하면서 서로 이렇게 연계되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주시 그러니까 인구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이제 그렇게 나누면 딱 맞는데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동제주시하고 서제주시 사이에 이게 같은 제주시권에서 뭔가 이게 뭐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협조가 안 되면 또 문제가 아니, 그 상수하고 하수하고 지금 광역교통은 도에서 하니까 도에서 하니까 지금 이미 광역화가 그것도 사실 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전개적으로는 근데 이미 광역화가 다 이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 95년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인프라 다시 쪼개려면 또 힘들어요. 예. 이미 상수도, 하수도는 이 광역화를 이미 시구범도 시절 때 이미 다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행정시에서 못합니다. 물론 역할을 하고 뭐 잘하는 것들은 하겠지만 큰 틀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광역화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광역 체제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복지 분야라든지 아까 했던 이제 교통 분야에서 광역 교통이 있고 또 지역적인 지역 교통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시가 해야 될 건데는 뭐 그런 지역 교통을 해야겠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도할 필요가 없고 한 5km 정도 뭐 이렇게 하고 서로 또 연결만 하는 역할만 하면 되니까 제일 큰 거는 복지, 쓰레기, 교통, 그 다음에 이제 보건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트램 얘기를 하나만 더 묻고 싶은데 이 시내의 동서축에 이렇게 동서남북축으로 이제 트램을 하자라는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이동이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시내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은 뭐 트램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계속 밖으로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승용차를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트램이 들어와서 그 얼마나 그 효율성 있고 이게 되겠느냐 이런 게 좀 맞습니다. 그냥 제가 트램을 제주도민이 차 다 버리고 버스 다 버리고 100%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큰일이죠. 20% 아까 얘기한 20%까지 올려보자. 제주도민의 20%를 트램을 이용하게끔.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80%는 이제 버스, 승용차. 저는 아마 버스가 지금 현재 8% 정도, 뭐 전세 버스까지 합치면 15% 정도 이용하는데 버스의 분담률은 외곽, 제주시 동지역 외곽은 버스가 역할을 해줘야겠죠. 현재 그것도 지금 8%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제주시 동지역이 빼지면은 이게 아마 2~3% 정도 겁니다. 아마 외곽이 2~3%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를 더 높여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애월, 한림 또는 대정 뭐 이쪽으로 그러니까 표선, 남원, 성산 이쪽으로 이 간선도는 그거는 아마 이제 급행버스 체제로 이제 BRT라고 해서 그것도 좀 더 편리하게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어떤 뼈대게 본다는 좀 살을 붙여야 될 게 이제 마을버스하고 이제 마을버스가 이제 붙여줘야겠죠. 마을버스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응답형 택시 택시 역할도 제주도는 또 택시 역할이 아주 큰 데인데 읍면별 택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가 어쩌거나 지금 확산이 돼 있어 버리니까 대중교통이 다 커버를 못하니까 이제 작은 데는 이제 택시라든지 아니면 조금 중규모 마을들은 이제 소규모 마을 버스 있지 않습니까? 소형 버스를 통해서 마을 버스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되지 트램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트램 급행버스 체제 그다음에 마을 버스 체제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택시 그다음에 자전거하고 또 이 버스나 트램과의 이 결합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먼 거리에서는 이게 자전거를 그대로 들고 버스에 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안 되거든요. 안 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시외버스는 이 칸에서 조금 좋은 버스는 이렇게 밑으로 옆으로 내리면도 되는데 이게 버스가 자전거를 타서 정거장에서 그대로 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체제로 이렇게 바꿔줘야 서로 호환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는 버스
버스 노선만 바꾸려고 했는데 버스의 형식이 저상버스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 바뀌어야 되죠. 버스 정류장이 그 버스 그 바닥면 높이하고 같이 40cm 정도가 높아져야만이 그리고 되고 그다음 지금 이제 되도록이면 이렇게 굴곡이 져서 파여져서 버스 정류장이 되게 있는데 이게 일직선으로 돼야 되고 이게 디테일한 면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지금 현재는 모든 게 중심이 뭐냐면 승용차를 중심으로 승용차가 다니는데 버스가 너무 걸치적거리니까 좀 빠져 옆으로 빠져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도리어 승용차는 좀 불편하게 차선 하나 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버스는 전용차로 만들어줘야 되고 버스와 자전거 전용차로가 만들어줘야만이 이게 역할 분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트램은 제가 50km 하면 50km가 어떻게 되냐면은 노영에서 삼양까지가 14km 정도 됩니다. 예, 14km. 그 다음에 탁동에서 저 아라동까지가 한 7, 8km. 요 두 개 합치면 20km거든요. 그러면 30km를 어떻게 또 잘 배치를 할 것인가. 30km는 저는 이제 그 외곽으로 배치해서 예를 들면 한림이나 뭐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최선성이 나겠냐.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해서 이게 난리가 나면 이거 책임 못 지니까 저는 도리어 제주 시내에 있는 버스라든지 승용차가 진입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좀 규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트램으로만 제주시는 이제 돌아가도록 하면 아까 십자 노선을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그 제주시 순환 노선 버스 순환 노선 있지 않습니까? 서사로 해서 그다음 인제로 해서 이렇게 돌았던 노선 그런 어떤 순환 노선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신제주의 순환 노선 도청하고 뭐 서사하고 이렇게 해서 공항에서 이렇게 도는 순환 노선 이런 순환 노선으로 해서 제주 시내에는 승용차 진입이 안 되는 제주 시민들도 사실은 승용차를 보유하게 되면 비싼 세금을 내면서 보유하도록 이렇게 해서 아예 그 시내권은 자동차가 없는 도시 자동차를 보유하더라도 보유한 사람들은 상당한 부담을 지는 그런 도시로 변해야만이 그래야 이게 제주 시내에 도로 다이어트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도로를 다이어트하면은 거기다가 나무도 심고 자전거 도로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 아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마 큰 그림은 그렇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아쉬운 거는 존경하는 우금민 지사님 시절에 말씀대로 장성철 선수께서 설계를 좀 잘했는데 아주 짝퉁을 해갖고 우리도 트램 뭐 타보게 되었지만 나름도 의미가 있어서 막 반대지 않았는데 결국 맡겨놨더니 용역에서 DC가 일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중단되고 그랬고 그 다음에 버티산에 와가지고 소개팅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결산하고 있지만 버스에 갖다 가는 분이 매일 1,000원이니까 이 문제는 이것도 1,000원 역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려면 내가 노조랑 싸워야 되는 거 아니니까. 결국 임금 올라가는데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해결돼야 되고 다만 기회를 만들어 보면은 트램 때문은 아니고 중앙차로제 아라동부터 오르고 그 다음 단계가 부산부사관부터 월산 노영까지인데 그때 해당 지역군 다 조조를 다 만나가면서 이거 하면은 동네에 난리 납니다 해서 겨우겨우 도각하겠다는 것을 나가는 거거든요. 딱 그거 하나 이제 기회 요소인데 그걸 사실은 복합적으로 누군가 잘 설계해야 되는데 트램도 그렇게 비용이 1조 정도 되는데 50%는 국가 보조입니다. 5천억 정도는 국가 보조하고 그 다음에 JDC가 같이 하면은 JDC 50% 제주도 50% 하면은 2,500 정도만 부담하면 제주도민은 2,500 부담하는데 이게 30년 상환이거든요. 그럼 한 해에 이자까지 다 합쳐서 한 해에 한 100억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지금 버스가 아까 우리 강호준 형이 했지만 버스에 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 1,000억, 뭐 1,200억, 그 다음에 공영버스 한 300억, 이게 1,500억이 지금 현재 들고 있거든요. 1년에 1,500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트램은 1년에 100억 정도만 투자하면 이 제주시권, 그러니까 제주도 인구의 한 절반 정도
어떤 그 이용은 해결하고 뭐 전도까지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진짜 뭐라고 하면 적자 사업이죠. 애물단지 그거는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제가 얘기했던데 50km 이내에서 50km 이내에서 1조 이내에서 해야 1조 이상 버렸다가는 그거는 정말 그 역사의 죄인으로 남기 때문에 1조 이내 범위에서 50km 이내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근데 노선이 아까 지난번 우국민 지사 얘기 때문에 해안도로 이렇게 막 돌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아니 규칙 안 나오죠. 당연히 이용자가 적습니다. 근데 관광객. 이 중심과 가장 버스나 차량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동서강로라든지 뭐 연수로라든지 이렇게 동서로하고 그다음 중앙로, 그다음에 제주 시내 순환 이렇게 정도로 하면은 하고 그다음에 그 건설하는 방법도 키로당 200km인데 이게 역사라든지 이런 거가 한 30% 차지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역사를 우리가 이 자그마한 도시인데 역사를 그렇게 호화처럼 여기 만들 필요 있냐. 역을 좀 적게 하고 좀 알뜰하게 하면은 뭐 키로당 200만 원 안 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나마 가봤는데 사실 역사도 필요 없고 가장 버스 환승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 정도라서 막 역사 비용이 막 실제 건설 비용에서 차지하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대신 트램 그 높이하고만 일정하게 한 40cm만 높여주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도록 역사를 좀 줄이면은 아마 1조 비용 저는 아마 충분히 필요 있지 않을까. 그럼 다음 2022년 지방선거 때 잘 진짜 전문가들 좀 데려다가 좀 이렇게 좀 계산도 좀 뽑아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트램이라는 건 주로 시내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그렇지 그래. 경우잖아요. 근데 제주도가 지금 생활권이 시외하고 그 막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는 원희룡사 버스 정말 잘했다 이거. 버스. 그냥 외곽까지. 그러니까 외곽의 버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노선상으로는 관광객들이 놀라는 거는 다른 건 모르겠고 버스 탕 돌아다니는 거는 제주도가 정말 이거는 자기네 가려본 게 세계 최고인 거야. 버스만 얘기하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도민 입장에서도 사실 조금만 이제 자가용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머리 쓰면은 사실 외곽에서 혼자 잘 됐대요. 잘 됐고 촌에는 오히려 촌에는 택시도 갖다 줘. 택시 태워가네 와산 와이 가고 다 이게 우리가 오디 교통 통행 이거를 조사를 해서 사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오디도 조사 그렇게 하라고 해도 지금 안에서 정확히는 않습니다만은 대략 추정하기에는 보통 다른 도시는 그러더라고. 도시의 인구가 예를 들면 뭐 30만이다. 우리 제주시 인구가 38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동지역이. 이 사람들이 이동이 동선이 어떻게 되는가? 한 20%는 외곽으로 빠지고 80%가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게 한 80%. 그러니까 외곽은 버스나 승용차로 커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를 하고, 그다음 외부에서 20%가 나간 만큼 외부에서 또 20%가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은 외곽에 예를 들면 주차를 해서 이 트램을 타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노선이 촘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램을 이용하더라도 뭔가 다시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카보 못하는 데는 그래서 이 마을 버스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마을 버스가 해서 트램역에 연결돼야 되고, 그다음 자전거가 예를 들면 자전거가 3km 정도는 이게 저도 타고 지나는 3km 정도는 이동하면 되고, 문제는 자전거는 비가 오는 날이나 뭐 악천후가 있을 때가 이게 힘들어서, 그래서 평소에는 날 좋은 데는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또 여기에 트램역 부근에 반드시 자전거 그 거치 이런 것들이 돼야겠죠. 이런 거. 그다음 버스 아까 말했던 시내 마을 버스, 골목골목 다닐 수 있는 마을 버스들이 이쪽으로 환승이 되도록 환승체들을 갖춰야 된다니까. 11시 48분입니다. 또 궁금하시거나 그 아까 일자리하고 주거하고 이동 문제 관련해서 청년 문제 관련된 질문인데요.
현재 문제들을 짊어지고 해결해야 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농업의 해체,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질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할 저희인데요. 다른 제주를 위해 기대되는 청년들의 역할이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 관련된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뭐 다른 데서 이런 질문하면은 청년 너희들이 정책을 제시하면 될 거 아니냐, 직접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들은 온실 속의 화초거든요. 저희는 오냐오냐 해서 키워졌거든요. 누가 오실수를 켰어. 네, 저희 부모님들은 이렇게 뭐 다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과연 청년들이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100만 원씩 한 달에 적금을 부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3년이나 부어야 차 하나를 살 수 있고 그다음엔 집인데 집은 솔직히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비트코인이나 주식에만 열광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저임금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중소기업에 다녔었는데 월 164만 원 이 정도만 받고 생활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고 그 미래를 살아가야 될 저희인데 그런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기대되는 역할이나 아니면은 그런 관련된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인생사 뭐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린 때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지내서 나오면 이게 우리가 돌봄을 받아서 이게 가거든요. 이제 뭐 처음부터 뭐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시대 교육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 사회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이제 자립을 해나가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약육강식의 지금 정글 사회죠. 이제 여기서 센 놈만 살아나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좀 사회가 이제 공정한 사회로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느 정도냐. 이 개인사가 있고 근데 이제는 자식도 없고 부모 이제 결국 이제 노인 부양도 결국은 이제 행정에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자식들도 이제 안 보고 이제 정책에 국가가 이제 돌보는 체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청년들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자리 4차 산업이 돼서 일자리는 점점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제 뭐 교사도 아마 교사 일자리도 아마 20년 후에는 사라질 것 같고 뭐 변호사 이런 직도 사라질 것 같고 의사도 사라질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의 대부분이 이 시대가 변하면서 아까 뭐 이제 자율주행차 나오면 이제 택시기사들, 뭐 운전버스들 다 사라지잖아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로 해서 좀 이걸 속도를 좀 빨리 땡기는 게 아니고 빨리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모든 걸 이제 늦춰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회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급해할 게 아니고 가능한 모든 거를 늦추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 개선은 빨리 해야 돼. 새로운 기술과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마냥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그래서 그 기본 주택 또는 뭐 기본 소득 이렇게 해서 조금 문제는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자리 잡아 나가는데 문제는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작은 거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래서 우리 삼다수물을 팔아서 지금 통장에 뭐 이것저것 보증금하고 해서 한 2천억이 있어갖고 작년에 생생내고 한 200억 툭하게 이제 우리 그 기본 재난 지원금으로 좀 내긴 했는데 알래스카가 원유를 팔아서 기본소득을 1년에 지급하잖아요. 우리 물값하고 기름값하고 보면은 물값이 비싸거든요.
원유보다 비싼 게 이제 물이고 삼다수니까 우리 삼다수의 이 자원, 공동 자원, 그다음 우리 공동의 바람 이런 것들이 사유화되어 있지 말고 좀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던 주거 문제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서 좀 저비용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 이동도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자전거 타고 대중교통 이용해도 충분히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사회가 좀 돼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나 직장, 결국은 우리 노동 시간이 지금 현재는 주 5일제지만 앞으로는 3, 4일로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여유가 있으면은 3, 4일 여유가 있으면 이제 아마 결혼도 좀 하게 되고 아이도 좀 부양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돼서 지금은 아마 지금 20대, 지금 10대, 지금 20대들이 가장 어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는데 앞으로 1, 20년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거를 깨닫고 공론화되고 그런 사회로 변화되기까지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20대. 그래서 지금 20대들이 열불나 나 있는 거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정도에서 일단은 예산과는 다시 엄청나게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열광과 오늘 또 금영수 저희 사장님께서 또 참전해 주셔가지고 열광스러워까지 그러면 사탄은 부딪히실 수 없고 바로 보내주시죠. 힘찬 박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누군데? 저장 귀엽게 했어?